안녕하십니까. 네, 동원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어느 계절인들 좋지 않은 계절은 없겠지만 가을은 이렇게 시원하고 선선하고 여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문법에서도 현대문법이 아닌 옛날 문법.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 거. 특히 문학 같은 데서 우리가 시조와 가사 같은 거 볼 때 이게 우리말인가요, 선생님? 우리말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중세국어.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좀 공부할 거예요. 문법적 특징을 공부할 거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든가 소학, 언해 등등을 통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의 교과서와는 달리 이번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 학습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대국어와 근대국어가 없고 그냥 중세국어만 제대로 익히자라고 했던 거죠. 수능에 나오는 것이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들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조금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 고대, 중세, 근대 맛보기라도 좀 보여주지. 그렇지만 교과서가 그러하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개념별로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국어사의 어떤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국어의 역사의 시기, 어느 시기를 좀 구분하는 거, 뿌리를 좀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중에서도 신라시대부터 고려, 건국까지 우리가 고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건국부터 1443년 창제 46년 반포된 게 뭐죠?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의 창제 전까지가 우리가 전기 중세 국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부터 임진왜란 이제 1599년 이제 끝났죠. 그때까지를 우리가 후기, 중세, 국어, 그러니까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까지 189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러니까 5년인가 그때까지를 우리가 근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는 바로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근데 전기와 이제 후기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중세국어의 큰 틀이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창제 이전까지는 우리말로 된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도 없었기 당연히 다 한자와에 기대어서 몇 개 어떤 그런 단어 위주로 명사나 그런 품사 위주로 국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좀 이제 미약해요. 자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기 중세 국어라고 하긴 하는데 딱히 이거를 그냥 시기상으로 별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후기 중세 국어를 그냥 통칭하여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때에는 전기, 후기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후기 중세 국어만을 암묵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용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대국어는 300년간의 역사예요. 300년간. 역사가 참 길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국어의 옛 모습을 아는데 중세국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번 개정 교과서에서는 중세국어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이제 근대국어를 좀 더 다루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쌤한테 얘기해주면 쌤이 별도로 이제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 구분 공부했고요. 메모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훈민정 창제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대략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법적. 여기 문법적이라는 것은 의문이니 어휘니 단어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았죠? 특징을 몇 개 어떤 개념어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띄어쓰기는 있었다 없었다. 띄어쓰기는 없었다. 띄어쓰기는 없었다. 없다. 쭉 붙여쓰기 한 거예요. 띄어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즉 낭독하지 않으면 그 맥을 알 수는 없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자왈 맹자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소리내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하는 그런 학습법이 많이 유행했다고 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가로적기 하고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 없고 또 세로쓰기. 지금 우리가 가로쓰기 하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세로쓰기 했어. 세로쓰기 해가지고 문헌이 있으면 요렇게 적고 요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부터 읽으면 안 되고 오른쪽부터 아래 읽고 아래 읽고 아래 요렇게 나갔다라는 거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보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현대에 맞게끔 띄어쓰기도 하고 가로적기도 하고 해주는 거야. 그게 원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성조. 성조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에요. 소리 높낮이. 우리 국어에는 별로 없어요. 소리 높낮이. 높고 낮은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점으로 표시했어요. 소리 높낮이를 방점으로 표시했다. 그 세종어조 훈민정음 글 보면은 글자 왼쪽이에요. 왼쪽에 점이 1개 또는 2개 아니면 없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방점이고 방점의 개수에 따라 높낮이는 달랐다. 그래서 방점이 1개일 때에는 우리가 거성이다. 좀 높은 소리. 2개이다 하면은 상성. 윗상자거든요.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다. 방점이 없다 하면은 요거는 평성. 낮은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입성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입성. 조금 이제 뭐 촉급하게 끝을 닫는 소리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요. 현대국어에서는 띄어쓰기도 있지. 현대국어는 가로쓰기가 됐지. 세로쓰기가 아니라 항상 이제 중세국어 특징 알고 현대에서 어떻게 변했나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죠. 성조어는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긴 소리로 남았어요. 현대국어에서 뭐 한 내리는 눈 길고 사람의 눈은 짧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있죠. 먹는 밤은 길고 그 낮과 밤은 좀 짧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긴 남아 있다. 세 번째로 모음조화.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모음이 뭐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 이, 으, 어, 아, 우, 오 하고
하고 아래아 요 모음 체계가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예요. 7모음 체계죠. 체계죠. 그 중에서 요 아나 아래아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양성 모음. 그래서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끼리끼리 이제 모이는 거를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용언의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올 때, 체언 다음에 조사가 올 때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세종어조 훈민정음에 수매라는 게 있어요. 수매. 이걸 현대어로 쓰면 이거는 뭐 씀에 내가 뭐 쓰다 use 할 때 그 쓰다예요. 보면은 쓰다에 명사형 어미로 옴이나 um이 올 수가 있어요. 얘는 오니까 양성 모음이고 우는 음성 모음이거든요. 여기 이제 오도 양성 모음이 되는 거야. 땅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의가 앞 어간의 모음의 의가 중성은 곧 이제 음성 취급하거든. 음성 모음이니까 옴이 아니라 um이 컨택이 돼서 우가 남아 있는 거야. 의에 붙은 게 아니라 의가 탈락하고 um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어간과 어미에서 있는 거고요. 체험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뭐 용벼청아 보면은 바람에 이거예요. 바람에 이거 표기가 이래가지고 바람에라는 이게 현재로 쓰면은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할 때 그 바람에거든.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바람이라는 명사와 체언이죠. 에라는 조사가 붙었는데 얘는 아고 얘는 에야. 이거는 양성이고 요거는 음성이거든. 현대국어에서는 양성 다음에 음성이 왔으니까 어는 이제 음성이잖아. 그치? 음성으로 보는 거야. 이게 모음 조화가 얘는 안 된 거야. 그치? 그런데 얘는 봐라. 얘는 이게 이어졌게 하는 거거든. 바람 그리고 애가 왔겠지. 그 다음에 이 미음이 바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바람애니까 요거 이제 아래아가 양성이야. 양성이니까 아하고 애가 온 거지. 애가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모음 조화다. 좀 더 자세히 하면 체언 다음에 조사가 올 때 체언의 끝에 모음이 양성이냐에 따라서 양성이면 양성으로 와주고 음성이면 음성으로 와주고 이런 것들을 컨택을 한다. 그래서 모음 조화는 사례를 좀 이제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자음군이다. 어두라는 말은 단어의 첫 소리. 어두니까 단어의 처음이니까 자음이 군자가 물이야. 둘 이상이 왔을 때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세종어 훈민정음의 수매 같은 거예요. 수매 이런 거야. 현대어로 쓰면 이거는 스메라 그랬지. 여기에 있는 이 비읍시옷 요것이 단어의 첫 소리에 비읍시옷 두 개가 왔다. 자음이 두 개 이상이 왔다. 쌤 쌍시옷도 두 개잖아요. 쌍시옷은 현대국어에서 하나의 의문이다. 알지? 하나의 의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르지. 나중에 변해 이렇게. 비읍시옷 이런 것들 이 어두자음군이다. 알았지? 뭐 따라민이라 이렇게 쓰든가 따라민이라 할 때 이 비읍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초성의 뭐 병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고, 발음은 말이야. 이거의 어떤 소리값, 발음은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그냥 수메라고 쌍시옷 된 소리로 발음하지만 당시에는 쌍시옷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표기가 다른데 음가가 같을 리가 없지. 음가가 같았다면 같은 표기였겠지. 그러니까 비읍시옷, 요 비읍시옷도 있고 쌍시옷도 있었을 때는 분명히 둘 다가 다른 음가였다라는 거야. 추정컨대 얘는 우리가 브스, 얘는 부스메, 이거 브를 살짝 발음하고 부스메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 두 개를 비읍시옷을 동시에 다 발음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 다. 그래서 어두상구 소리값은 각각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병서 보자. 병서는 자음을 나란히 병자거든. 나란히 쓰는 거야. 나란히 쓰는 거다. 두 가지가 있어.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라고.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각자 병서는 우리가 이거야.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비읍 이런 것들. 각각의 자음자를 한 번 더 쓰는 거. 같은 거지. 합용병서가 어도자음군처럼 쓰이는 거야. 비슷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자음을 안에 쓰는 거야.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시옷, 기역 이런 것들 많이 있어. 받침에 쓰이기도 하고 초성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도자음군은 초성에만 있는 거고 초성에만 있는 합용병서는 어도자음군이라고 하고 종성에 있을 때는 합용병서라고 하는 거지. 받침에 있을 때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런 용어는 우리가 기역, 이응, 강,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거야. 됐고 이게 각자 병서고 이게 합용병서다. 합용, 서로 합쳤다. 서로 다른 자음자를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거를 각자 병서, 서로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거를 합용병서라고 하는 거다. 감 잡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이런 걸 좀 보자. 쉬운 예를 들면 봐봐. 꽃이 끊어적기 꽃이 이렇게 발음은 똑같지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거, 받침 그냥 이어 적는 거를 이어적기, 아니다 끊어 적어라 끊어적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어적기를 한자어로 연철, 끊어적기는 분철. 참고삼아 거듭적기라고 얘는 이제 중철, 혼철이라고도 해.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 얘는 이렇게 꽃이 받침을 한 번 더 써주는 거를 우리가 거듭적기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받침을 한 번 더 써준다. 이렇게 거듭 적는다. 용어 차이가 형태 중세국 원문을 보고 이것이 이어적기냐 끊어적기냐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종성 표기법. 우리가 흔히 이거를 팔종성법이라고 해. 팔종성법. 봐봐. 관련 지어서 현대국어에서 비교를 들어볼게.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드러내냐? 현대국어의 어떤 종성은 받침은 어떻게 되냐? 봐. 표기하고 소리값
이 두 가지를 항상 나눠야 돼. 겉으로 표기되는 거랑 그 음가를 갖는 것이랑은 달라. 표기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모든 자음이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성, 부용, 초성이다. 그래서 이제 초성에 올 수 있는 모든 자음은 다 종성에 올 수 있다. 이 소리고, 그렇지 뭐. 초성의 비읍시읒와 받침의 비읍시읒와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의 비읍시읒 없긴 없지. 초성에 있는 모든 자음자는 다 종성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소리값은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 배웠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가, 느, 다, 란, 물, 빵, 올 7개밖에 소리가 안 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표기는 다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낮, 표기는 다 시옷, 지읒, 디귿, 티읒 다양할 수 있지만 소리값은 다 뭐밖에 안 된다? 디귿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배웠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근데 중세국어에서 종성은 어떻게 되냐? 표기를 본다면 표기하고 소리값 똑같은 카테고리로 가면 표기는 8종성.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은. 이거야. 소리값은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은 T, 시옷이 S라는 거야. 요게 포인트야. 요게 포인트. 시옷이 S라는 게 포인트다. 현대국어에서의 시옷은 디귿이야. T야, 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세국어 때 만약에 옷하고 이거하고 하면 발음이 현대국어의 옷은 디귿 T, 옷도 T, 현대국어는 이해되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 S의 음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 거다? 얘는 옷 디귿 받침은 T 발음해줘야 되는 거고 요 시옷은 S 발음해줘야 돼. 어떻게 발음했을까? 옷. 얘는 옷, 얘는 옷. 이렇게 발음해주는 거야. 봐. 중세국어의 종성 표기법은 표기 플러스 소리값을 소리도 7개라는 거야. 소리값 7개.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라 8개 정정. 표기도 8개의 자음자로 하되 그 음가는 각각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었다. 8개의 표기, 8개의 소리값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변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중세국어 때는 8개, 현대국어 때는 표기와 소리가 좀 달라. 표기는 전부 다, 소리는 7개,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다르지? 이런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7번, 8번. 8번 보니까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게 있네. 아유, 좀 복잡하다. 한자음 쓰는 거야, 한자음. 이거 봐. 쌤 이름이 동헌이야, 동. 이거는 동쪽, 동자야, 동. 이 한자의 음은 동이야, 동. 맞지? 근데 동국정은식이라는 건 뭐냐? 동국정은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포인트인데 요거는 한자음을 실제 중국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이상적인 한자음이야. 현실적인 한국 한자음과는 좀 다르지. 봐. 예를 들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제를 보면 한자를 내가 못 써가지고 그 교재 봐봐.
어제 보면은 어제라는 한자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 이상음은 어떻게 읽어? 이렇게 써놨잖아. 이응자를 붙여놨잖아.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 현실 한자음에서는 어제라고 읽잖아. 이 차이야. 봐봐.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세종 어제라고 읽는데 표기를 이 어제라는 한자의 표기인데 이 음을 중국 음에 가깝게 표기해놨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인 거야. 왜냐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일이 없지. 즉 한국 사람들을 위한 책에 뭐 땀시 중국 사람들이랑 중국 발음을 써놨냐 이거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다른 말씀에 중국에 달아 문자로 사마띠 아니할세 백성들 불쌍히 생각해서 한글 만들었는데 왜 한자만큼은 중국음 갖다 붙여놨냐. 위 같은 경우도 뭘 하다 위야 위 할 위자야. 할 위자인데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이응 갖다 붙여놨다니까. 어떻게 읽어 우리는 위잖아 이렇게 읽어야. 왜 쓸데없이 이거 이응 붙이냐고. 중국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알았지? 좀 납득은 잘 안 돼. 왜 붙여놨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땀시 뭐 볼 일 있다고 이렇게 중국 사람 좋게 이거 보지도 않을 텐데 왜 갖다 붙여놨냐 이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들리는 썰에 의하면 중국은 당시에 대국이었고 조선은 좀 소국이었잖아. 신하국이었잖아. 감히 신하국이 말을 갖는다. 훈민정음을 언어를 갖는다라는 것이 좀 이제 불경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는 아니지만 겉으로 중국에 대해 뭐라고 하면 그게요 이게 큰 나라 글자 당신네 글자인 한자를요 무식한 조선 백성들이 잘 못 읽어요. 한자를 무식하게 중국은 원래 음대로 못 읽고요 맘대로 읽으니까 이거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거는 위가 아니야 원래 윙이야 윙 이런 식으로 읽어라 라고 알려주려고 글자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 이렇게 하려고 만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현실적인 한국 한자 대신 이상적인 중국음을 쓴 것이 동국적 한자 표기다. 모든 한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자들이 그렇게 드러나 있어. 이건 세종어조 훈민정음 할 때 쌤이 같이 체크해 볼게. 알았지? 이해는 했지? 이거 이 정도 또 금방 없어져요. 또 이게 나중에는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세종어조 훈민정음 본문 들어가면서 쌤이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한 거 외에도 다른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아주 중세고 문헌의 특징의 기본적인 것들을 쌤이 이제 언급한 거예요. 네, 복습 많이 하시고 개념이 그 현대국어 문법을 정확히 알면 중세고 문법은 표기만 좀 다를 뿐 용어만 좀 새로운 게 올 뿐 큰 차이는 없거든. 우리말이니까. 현대국 문법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 수업을 들은다면 두 번, 세 번 곱씹어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보면 이 용어가 요런 뜻이고 사례가 요렇구나. 문법은 항상 개념과 적용된 사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했고요. 좀 이따가 세종어조 훈민정음 본문하면서 중세국어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